러시아 제국의 정부는 솔직히 혁명이라면 굉장히 좀 민감했었습니다. 실제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폭탄에 이런 급진적인 주의자한테 이제 폭탄 테러를 당해서 이제 사망을 하기도 했었고, 일단 혁명이다 하면 바로 그냥 찍어 누르던 시기였습니다. 왕정주의자들이 기꺼이 이런 프랑스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프랑스 사람 중에서 러시아 왕정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도 있었는데, 드 리슐리에는 이제 오데사라고 그러죠. 현재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도시인데, 예를 들면 리슐리의 추기경의 뭐 후손이었던 아르망 엠마누엘, 거기에 그 시장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좋은 자리를 한 자리를 좀 꿰차지 못한 프랑스 귀족들은 좀 이제 돈 많고 이제 옷간에 못지죠. 부유한 그런 러시아의 그런 좀 가정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귀족 자제들한테 뭐 언어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뭐 프랑스 거잖아요, 펜싱 같은 경우. 그런 펜싱 같은 걸 가르쳤습니다. 러시아의 정말 서구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었냐면, 피오트르 대제가 만들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원래 이제 모스크바밖에 없었는데 얼음 위에 그 지어진 게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세인트죠, 영어로 세인트, 상트. 그러니까 성자 페테르, 성자 베드로의 도시, 즉 성 베드로의 도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리고 보통 러시아어로 도시, 언덕 뭐 이런 뜻은 보통 고라드라고 해요. 뭐 레닌고라드, 아니면 뭐 고라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를 표현하는데, 부르크는 독일어잖아요, 그죠? 성 베드로의 도시 하면서 피오트르의 청동기사상이 쫙 있죠. 그러니까 얼음 위에다가 러시아의 수많은 농노들을 투입해가지고 정말 피와 땀으로 만든 곳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든 배경조차도 프랑스의 베르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창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베르사유를 그대로 만든 게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서, 실제 러시아 한번 가보시면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러시아 뭐 바실 성당이라든지 크렘린이라든지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소련의 좀 문화가 많이 느껴지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딱 그 유럽 같아요. 그냥 유럽입니다. 네. 근데 이 톨스토이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사회적인 이런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보통 러시아의 문호라 그러죠, 이런 작가들도 러시아 귀족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갑자기 막 일본말 쓰고 대화할 때 일본어 쓰거나 뭐 영어만 쓰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약간 매국노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러시아 귀족들이 어떻게 프랑스적인 그런 거에 정말 빠져가지고 대화조차도, 생각조차도 프랑스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러시아답게 열띤 논쟁을 굉장히 벌였었습니다. 일단 프랑스어를 차용하면 문화가 더욱 뭐 풍요로워지고, 뭐 표현도 더 좋아지고, 또 러시아어도 더 훌륭하게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에 반면에서 모국어에 어떤 좀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 러시아어 옹호론자였던 알렉산드르 시시코프, 당시에 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 때문에 진짜 국어가 완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개탄하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그리보예도프는 자신의 희극에서도 이 지혜의 슬픔이라고 1825년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와 니즈니, 노브고로드 해서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노브고로드에서 그 말을 섞어 놓은 언어를 쓴다 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이게 분명하게 제대로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면서 프랑스적이라면 그냥 다 좋다, 그렇게 숭배한다 하면서 러시아 귀족들을 깠습니다. 그러니까 돌려깐 거죠, 대놓고. 네. 아무튼 이 예법이라든지 귀족적이고 정중한 언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러시아어의 창시자라고 칭송이 되는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죠. 푸시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곱슬머리에다가 약간 에티오피아계, 아프리카계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완전 오리지널 슬라브랑은 좀 이질적인 사람인데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푸시킨도 뭐라고 했냐면, 생전에 그 연애 편지 있죠. 그 당시에는 뭐 무조건 연애 편지였으니까, 뭐 문자나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여자들한테 쓴 편지에도 거의 뭐 90% 이상을 다 프랑스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또 불어가 나중에 그 열기가 확 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러시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했던 바로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이 프랑스 열풍은 완전 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이제 침략을 하죠. 그 당시 이제 꾸투조프 장군이 있고, 전쟁과 평화 이야기 자체가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갈등이나 이런 대립이 종식이 되고, 일단은 대외의 적을 막기 위해서 내부가 똘똘 뭉치게 되는 성향이 있죠. 뭔가 좀 애국주의, 이런 기운들이 귀족들의 그런 러시아어 모국어 사용을 굉장히 구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거의 생존의 문제까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또 점령을 하면서 정말 러시아와 아주 피 터지게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12년에 그 당시 전쟁 영웅이자 어떤 시인이었던 데니스 다비도프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는 아예 모르고 문맹자도 어떤 드물지 않았던 그런 농민들,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아예 모르고 문맹자도 좀 드물지 않았죠. 네. 아무튼 그 농민들이 어떤 깨끗하지 못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귀족 장교들을 오히려 적으로 여겨서 도끼나 총 막 이런 무기들을 들고 그들을 맞을 때도 있었다라고 회고했죠.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아니, 프랑스 놈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전쟁을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니들이 프랑스어를 써? 하면서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저희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8.15 이제 광복을 맞고 일본 놈들 때려잡으려고 일제 잔재 교육들을 이렇게 뿌리 뽑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열광하던 시기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18세기 러시아에 침투했던 프랑스어도 서서히 그때부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당시 유행했던 언어가 100%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좀 남는 거죠. 보통 한 몇십 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인들은 벽보를 아피시아라고 합니다. 아피시아. 그리고 언론을 프레사. 보통 이제 신문을 가제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프레사. 매혹이 샤르무. 그리고 카발레르는 뭐면 남자 파트너를 카발레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외래어라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오죽했으면 러시아에서 삼성 같은 경우도 지들 언어인지만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에서도 좀 뭔가 필요했던 단어들은 살아남고 당연히 안 쓰는 것들은 도태가 됐겠죠. 어쨌든 지금은 왕족이나 왕족은 없죠. 로마노프 왕족 숙청이 됐고 1918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 크레물린이라든지 러시아 전 지역에서 다 러시아어로 씁니다. 어쩌면 그때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 지금의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아마 모두 다 불어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학개론